새벽 5시.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아내 유나와 딸 서우가 잠든 집을 조용히 빠져나와 회사로 향하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광고기획사 이사라는 자리는 책임감만큼이나 무거운 시간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 믿었으니까.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 10시가 넘어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거실 소파에 유나가 책을 읽다 잠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정원 가꾸기의 모든 것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책상에는 몇 장의 스케치가 놓여 있었다. 우리 집 마당을 그린 듯한 그림 위에 꽃과 나무들이 색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요즘 정원에 관심 있어? 다음날 아침 유나에게 물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생기 있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뭔가 해보고 싶었어. 숨 쉴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42의 아내 얼굴에 스치는 그림자를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다. 13살 서울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낸 10년. 그 시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다음 주부터 유나는 정원 만들기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흙을 파고 잡초를 뽑는 단순한 일들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우리 마당에서 유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이쪽은 강성우 씨야. 이번에 정원 좀 도와주실 분이셔. 평상복 차림으로 무릎까지 흙이 묻은 청바지를 입은 그는 40쯤 되어 보였다.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기초 작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인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만 해도 그가 우리 가정에 가져올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났을까. 마당은 조금씩 변해갔다. 메마른 흙바닥에 이제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지훈이 만든 나무 벤치 위로 덩굴식물이 타고 올라갔다. 유나도 변해갔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더니 짧게 자르고 다녔던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기 시작했고, 정원 일을 하는 날이면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정원사 아저씨가 엄마한테 꽃 이름 알려주는 거 봤어. 어느 날 저녁 서우가 내 방에 찾아와 말했다. 13살 딸의 눈에는 어른들도 놓치는 것들이 보이는 법이다. 그게 왜? 그냥 엄마가 웃는 거 본 지 오래돼서.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언제부터였을까? 유나의 웃음소리가 희미해진 것은 아침마다 침묵 속에 커피를 마시고 저녁마다 피곤한 기색으로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게 된 것은 그날 밤 늦게 퇴근하던 나는 마당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 조심스레 다가가니 유나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아직 앉아? 내 목소리에 그녀는 살짝 놀란 듯 수첩을 닫았다. 좀 이따 들어갈게. 오늘 심은 꽃들이 걱정돼서. 다가가 보니 새로 심은 작은 꽃들이 달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다. 유나의 수첩에는 꽃 이름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 꽃은 햇빛보다 사람의 기척에 반응한다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 더 잘 피어난다고. 그 문장이 내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유나가 정원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마치 그녀가 그동안 무언가에 목말라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요즘 정원 일이 재밌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오랜만에 보는 빛이 돌았다. 성우 씨가 식물은 말을 못해도 다 듣고 있대. 그래서 가끔 이야기도 해준다고. 성우.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편안해 보였다. 지치운. 언제부터 그녀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게 된 걸까? 식물한테 무슨 얘기를 해?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묻지 않았으면 해.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거리감이 느껴졌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일상이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유나의 변화를 더 예민하게 감지하기 시작했다. 정원사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아침부터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커피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웠고 평소보다 신경 쓴 옷차림으로 마당에 나갔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나는 이제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 피어난 것은 꽃이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것을. 정원사 성우가 우리 집에 드나든 지 2달이 지났다. 처음엔 주 이틀이던 방문이 어느새 주 3일로 늘어났다. 마당에는 이제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자리 잡히 시작했고 유나의 마음속에도 뭔가가 자라고 있었다. 출근길, 마당에 나와 있는 유나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지 작은 나무에 물을 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인가 유나는 식물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그것은 정원에만 한정된 변화가 아니었다. 집 안에는 작은 화분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식탁 위에는 항상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들른 마트에서 와인을 한 병 샀다. 오랜만에 아내와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마당에서는 낮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정원 쪽으로 걸어가니 유나와 성우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 흐르는 친밀함은 감출 수 없었다. 유나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들려왔다. 가볍고 맑은 결혼 초에 자주 듣던 그 웃음. 발걸음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든 와인병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서우는 자기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다. 문을 살짝 열자 딸이 이어폰을 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일찍 왔네. 고개를 끄덕이며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꽃잎으로 만든 책갈피가 놓여 있었다. 이건 누가 만들어준 거야? 정원사 아저씨가 엄마한테 만드는 법 알려줬대. 뭔가 목구멍을 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딸의 책상 위에도 그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침대에 앉아 서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성우 씨는 어떤 사람 같아? 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조용한데 웃을 때 눈이 반짝거려. 엄마한테 꽃 이름 알려주면서 이야기도 들려줘. 전생의 식물이었대. 아이의 말에서 경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호감이 묻어있는 듯했다. 이것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늦게 유나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에게서 흙과 허브 향이 났다. 내가 샀던 와인병이 그대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같이 마실까?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을 따르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첫 잔을 마시고 나서야 용기를 내물었다. 정원 일은 잘 돼가?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이라는 듯. 응, 성우 씨가 많이 도와줘. 식물이랑 대화하는 법도 알려주고. 곧이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 허브의 종류, 계절별로 피는 꽃, 달빛을 좋아하는 식물들.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성우 씨가 말하길이라는 문장이 너무 자연스럽게 끼어 있었다. 그 사람이랑은 정원 얘기만 하는 거야?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회했다. 유나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요즘 내가 달라 보여서. 유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기색이 느껴졌다.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진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말이 맞았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하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유나의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게 되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메시지함에는 성우 씨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다. 대부분 정원 관련 내용이었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번져가고 있었다. 오늘 들었던 음악 제목 보내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책 정말 좋더군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이미 우리 부부 사이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관심, 경청, 공감. 그것은 육체적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외도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서우가 아침을 먹다 말고 물었다. 아빠, 엄마 요즘 행복해 보이지 않아? 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우는 또래답지 않게 깊은 눈빛으로 덧붙였다. 근데 왜 아빠는 슬퍼 보여? 서우의 질문이 마음속에 박혔다. 왜 아빠는 슬퍼 보여? 내가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을까? 아니면 13살 딸의 예민한 감각이 아버지의 불안을 읽어낸 것일까? 그날부터 나는 유나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예전에 잘 바르지 않던 립스틱을 챙겨 바르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옷차림이었다. 정원 작업을 위한 편한 옷이라지만 왠지 모르게 세련된 스타일의 작업복을 골랐다. 요즘 왜 이렇게 정원사랑 시간을 많이 보내? 어느 날 아침 참지 못하고 물었다. 유나는 차 마시던 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갑자기 그게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정원 일이 생각보다 복잡한가 봐. 유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풀렸다. 식물은 인내를 가르쳐. 당장 결과를 바라면 안 되거든. 천천히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그 말이 단순히 식물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을 빗대어 말하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샀다. 계산대 앞에서 문득 시선이 마당 보안 카메라 앱으로 향했다. 몇 달 전 설치한 것인데
바쁜 일상에 잊고 지냈던 앱이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화면을 열었다. 오후 시간, 마당에는 유나와 성우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성우가 유나에게 책을 건네는 순간 그들의 손이 잠시 스쳤다. 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아 표정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유나가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작은 동작에서 친밀함이 느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계산을 마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마당은 비어 있었다. 유나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우는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마당 보안 카메라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았다. 지난 한 달간의 영상들. 처음에는 단순한 정원 작업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져 갔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작업 후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 잦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날이 있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둘이 급하게 정원 창고로 들어가는 장면.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영상 속 시간은 약 20분. 그들이 무엇을 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다음 날부터 유나의 휴대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듯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충전기에 꽂혀있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성우와의 메시지는 이제 거의 매일 오갔다. 정원 관련 내용을 넘어 일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했다. 음악, 책, 영화 추천, 때로는 간단한 인사와 날씨 이야기만으로도 대화가 이어졌다. 오늘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모라니 물 많이 먹으면 안 되니 주의하세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도 편하게 잘 잤어요. 마음이 편하다니. 내 옆에서 자면서 다른 남자 덕분에 마음이 편했다는 말이 가슴을 찢었다.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나니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어제 읽어주신 시 정말 좋았어요. 마음에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시를 읽어주다니. 언제? 어디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감을 잃게 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사진 갤러리로 향했다. 최근 찍힌 사진들은 대부분 정원이나 식물 사진이었다. 하지만 몇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성우의 옆모습, 노을을 배경으로 한 그의 실루엣. 셀카는 아니었다. 누군가 멀리서 찍은 듯했다. 유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의 모습,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한참을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게 단순한 친밀감인지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다음 날 퇴근 후 서우의 방을 살짝 노크했다. 딸아이는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서우야,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뭔데? 엄마가 요즘 정원사 아저씨랑 있을 때 어떤 것 같아? 서우는 만화책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해. 마당에 누가 오면 웃음이 달라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른들도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의 변화를 13살 아이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야? 서우는 조금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냥 평소엔 웃어도 눈이 안 웃는데 정원사 아저씨랑 있을 땐 눈도 같이 웃어. 마치 예전에 아빠랑 있을 때처럼.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는지 서우가 손을 내 팔에 얹으며 말했다. 근데 아빠,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외로웠나 봐. 13살 딸의 입에서 나온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화살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내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느꼈을 소외감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그날 밤 한참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옆에서 평온하게 숨을 쉬는 유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 육체적인 외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말해주고 있었다. 유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으고 고민한 끝에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로 지낼 수 없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있을 수도 없었다. 휴가를 냈다. 15년 직장 생활 중 개인적인 이유로 갑자기 휴가를 쓴 적은 없었다. 팀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그날 오전
성우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유나를 불렀다. 서우는 학교에 간 상태였다. 부엌에서 커피를 2잔 내려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내 휴가에 대해 물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회사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했다. 너에 대해, 아니,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혹시 너 누군가한테 감정 준 거야?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졌다.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잔만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부인하는 말이었지만 어조는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성우 씨 말이야.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지? 유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마주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해방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유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선을 넘진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다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마음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 가슴 한가운데에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현실감 없이 느껴졌다. 손에 쥔 커피잔이 갑자기 너무 뜨겁게 느껴져 내려놓았다. 언제부터? 유나는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르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엔 그저 식물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를 정말 보는 사람이 생겼어.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그 말이 칼날처럼 마음을 파고들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도 느껴졌다. 성우 씨는 뭐라고 하는데? 너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상상하기 싫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없어. 그 사람도 조심했어. 우리 둘 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 싱크대 앞에 섰다. 등을 보인 채 말했다. 그래서 난 뭐야? 너한테 그냥 집 지키는 게? 단어 하나하나가 내 입에서 쓰디쓰게 흘러나왔다. 뒤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내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방식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다. 이제 어쩌자는 거야? 내 질문에 유나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모르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성우 씨는 다시 안 받을게. 정원은 내가 혼자서.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성우가 약속 시간에 맞춰온 것이다. 우리 둘 다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 한번 벨소리가 울렸다. 가서 만나봐. 내 말에 유나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금? 그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 몇 분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나가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 더 이상 오지 않기로 했어. 그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익혔다. 무언가를 잃은 듯한, 그러나 동시에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오랫동안 침묵만 흘렀다.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창문으로 보였다. 우리 이혼할 거야? 유나의 질문에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열흘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생각을 정리했다.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혼보다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내 제안에 유나가 놀란 듯 쳐다보았다. 아마 더 강한 분노나 이별을 예상했던 모양이다. 정말? 서우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나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다. 유나의 외로움, 서우의 성장,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우리 관계도 잘라내야 할 가치가 생긴 것 같아. 정원 은유를 사용하자 유나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지치기, 모든 식물은 가끔 그게 필요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했다. 서로의 상처와 기대, 실망과 희망에 대해 정훈이라는 사람과 유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두 명의 어른으로서. 대화가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서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실을 마주했다.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면 우리는 이제 막 그 길에 발을 디딘 것이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다. 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성우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유나는 혼자서 식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첫 일주일은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다. 우리는 기본적인 대화만 나누었고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잤다. 서우는 어른스럽게 상황을 이해했다. 13살 딸아이는 어느 날 저녁 내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아빠, 괜찮아? 그 질문 앞에서 강한 척할 수 없었다. 서우는 내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른과 아이의 역할이 뒤바뀐 듯한 순간이었다. 엄마도 많이 울었어. 화장실에서 몰래. 서우의 말은 내 마음에 복잡한 감정을 일으켰다. 분노와 배신감이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유나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결심한 대로 부부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그 공간이 안전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조금씩 솔직해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유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성우에게 느꼈던 감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원사와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진짜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어요. 상담사는 묵묵히 들어주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유나가 왜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정말 서로를 원하는지.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날, 유나는 주차장에서 내게 말했다. 그날 성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당신의 말 덕분에 저는 저를 다시 돌보게 됐어요. 이젠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간결하지만 명확한 작별 인사였다. 유나는 메시지 아래 성우의 답장도 보여주었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끝났다. 감정의 선을 넘기 전에 서로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깨어나기로 한 것이다. 왜 보여주는 거야?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었으면 해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다.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보낸 그 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깊은 친밀감을 주었다. 상담이 계속되면서 유나는 조금씩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설거지를 하던 그녀가 문득 말했다.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헌신했는지. 나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었다. 그 새벽 출근, 주말 업무, 전부 우리를 위한 거였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화려한 칭찬 뒤에 숨어있던 허상보다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준 진짜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무언가가 목구멍을 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말로는 사랑한다 속삭이면서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보다 말없이 곁을 지킨 사람이 진짜였어.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 역시 반성할 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나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 경제적인 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우리의 대화는 이제 더 깊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들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나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까 해. 서우도 함께. 그 말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의 눈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좋아, 내가 도울게. 정원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유나의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서우는 자신만의 작은 구역을 맡아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나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정원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성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점차 우리만의 이야기로 채워나갔다. 유나가 알려주는 식물의 이름과 특성들, 서우가 발견한 작은 곤충들, 내가 만든 조잡한 새집까지. 상담 3개월 차,
심리 상담사는 우리에게 재결합 의식을 제안했다.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이다. 유나와 나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당연히 정원이었다. 그날 아침, 서우는 학교에 간 상태였다. 유나와 나는 작은 화분과 씨앗을 준비했다. 햇살이 밝게 비추는 마당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흙을 만졌다. 어떤 씨앗을 심을까? 유나가 물었다. 나는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씨앗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뭐야? 로즈마리야. 기억과 사랑을 상징한대. 로즈마리. 그 이름이 적절하게 느껴졌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식물. 함께 씨앗을 심으며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아닌 내가 나를 잃어버렸던 거야.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어리석음. 이제는 알아. 나는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살며시 얹었다. 흙이 묻은 그 손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우리 둘 다 길을 잃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도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로즈마리를 심은 자리에 물을 주며 유나가 말했다.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기다릴게. 내 대답에 유나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다만 남은 뿌리를 지켜볼 뿐이다. 상처 입은 정원에서 새롭게 피어날 꽃을 기다리며.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세금 환급 신청서를 검토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자택 서재에서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굳이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늘 서류들에 파묻혀 있곤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 소희와 나눌 대화가 많지 않았다. 44년을 살아오며 나는 숫자와 규칙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감정보다는 안정, 대화보다는 묵묵한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재호 씨, 도에 공방 등록했어요. 동네 카페 위에 있는 곳. 소의 말에 나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분한 음성이었지만 어딘가 설렘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목소리의 떨림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그녀가 뭔가 한다는 사실이 좋았다. 좋겠네. 잘 어울릴 것 같아. 간결한 대답이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관심이었다. 회계사인 내게 숫자 외의 것들은 늘 애매했다. 소희가 왜 흙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그녀의 마음속에 무슨 빈 공간이 있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질문을 던질 줄 몰랐는지도 모른다. 소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가 곧 밝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서류 더미에 파묻혀 그 생각은 금세 희미해졌다. 한 달 후 집에 변화가 생겼다. 거실 한켠에 소희가 만든 도자기들이 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설픈 컵 하나, 그릇 하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은 점점 더 모양이 잡혀갔다. 가끔 소희는 나에게 작품을 보여주었지만 내 반응은 언제나 비슷했다. 그래, 잘 만들었네. 그 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희의 눈에는 뭔가 더 기대하는 빛이 있었다. 나는 그 빛을 잃지 못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소희가 내게 공방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오픈 스튜디오라고 했다. 일정을 살펴보니 그날 오후에 중요한 세무자료를 정리해야 했다. 미안해. 오늘은 좀 바빠. 소희는 아무런 반응 없이 혼자 가방을 들고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소희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그녀에게서 희미한 흙냄새가 났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였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고 걸음걸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태호 선생님이 다 같이 점심도 먹고 작품 평도 해주셨어요. 제 작품이 감정이 담겨 있다고.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태호. 소희의 목소리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다. 평소와 다른 그 온기를 나는 무심코 지나쳤다. 그래? 다행이네. 소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오랜만에 향초를 켜고 오래된 음악을 들었다. 내가 서재에서 일할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오히려 집중을 방해했지만 나는 참았다. 소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주 3회 소희는 공방에 나갔고 점점 더 늦게 돌아오는 날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9시,
그 다음에는 9시 반. 어떤 날은 10시가 넘기도 했다. 질문하지 않았다. 어른이 되어 누군가의 시간을 감시한다는 것이 어색했다. 그리고 솔직히 서류 작업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소희의 도자기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해 있었다. 이전의 단정하고 기능적인 식기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형태의 예술작품 같았다.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형상이었지만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이건 뭐지? 그냥 제 마음이요. 소희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마음? 내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이 저런 모양을 하고 있었던가? 처음으로 아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스쳤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소희가 중얼거렸다. 태호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흙은 사람의 감정을 기억한대요. 제가 만지는 순간의 제 마음을 다 기억한대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서 숫자와 일정표가 아닌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소희의 손이 어떤 감정으로 그 흙을 빚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을 내가 준 적이 있을까? 눈치챈 건 어쩌면 그날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소희가 공방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무겁고 지친 소리였다면 이제는 가볍고 떠있는 듯한 리듬감이 있었다. 방금 웃음을 흘리고 온 사람처럼. 오늘도 늦었네. 소희는 시계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10시 반. 수업이 끝난 지 1시간 반이 지난 시간이었다. 작품 구원에는 과정을 더 지켜보고 싶어서요. 태호 선생님이 굽는 과정까지 배워야 진짜 도예가 된다고 하셔서. 무심코 내뱉은 그녀의 말에서 감지된 것. 태호 선생님. 이제는 이름 앞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었다. 친밀감의 표현일까? 아니면 거리두기의 방법일까? 나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44. 아직도 감정 표현이 서툰 남자였다. 소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그녀는 화면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누구야? 아, 태호 선생님이요. 제가 두고 온 작품 사진 보내주셨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건네줬다. 사진 속에는 푸른빛의 작은 도자기 접시가 있었다. 감정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다음 수업에 계속 발전시켜봐요. 라는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메시지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친밀한 느낌이 묻어났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단어. 감정. 그 단어가 스크린에서 빛나고 있었다. 소희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 자그마한 기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다. 주말, 평소와 같이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소희가 외출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공방에 간다고 했다. 주말에도 수업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유 작업 시간이라고 했다. 남는 시간에 더 연습하고 싶다는 말이었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이전에는 없던 감정이었다. 주말까지 도회에 빠져있는 소희의 모습이 낯설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그녀를 보는 건 오랜만이었다.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랐다. 혹시 나도 같이 가볼까? 소희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다. 놀란 것이다. 내가 그녀의 취미에 관심을 보인 것이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까? 그 사실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다. 정말요? 재호 씨가요? 소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함께 공방으로 향했다. 도예 공방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곳곳에 완성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흙내음과 함께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공간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 박소희 씨, 오늘도 오셨네요. 그리고 이분은? 태호의 첫인상은 의외로 단정했다. 머리가 약간 긴 것 외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소희를 향할 때 달라졌다. 부드러운 시선, 그리고 온기. 내가 소희를 바라볼 때는 없는 것들이었다. 남편이에요. 오늘 같이 구경하러 왔어요. 태호는 내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소개를 듣자마자 문태호, 46세, 도예가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공방을 10년째 운영 중이라고 했다. 우리는 간단히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은 거칠었다. 흙과 불을 다루는 사람의 손이었다. 소희는 자신의 작업대로 향했다. 이미 그녀만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나는 공방 구석의 의자에 앉아 소희를 지켜봤다. 그녀는 도예물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집에서 볼 수 없는 집중력, 그리고 때때로 미소. 태호는 가끔 소희에게 다가가 조언을 했다. 그의 손이 소희의 손 위에 살짝 얹히는 순간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였지만 그 순간 소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감정을 담아야 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것들이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요. 태호의 말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뭔가 언어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는 알지 못하는 대화법, 흙과 감정에 대한 대화는 내게 너무 낯설었다. 2시간이 지났을까? 소희가 작품을 완성했다. 작은 차, 그릇이었다. 태호가 다가와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올렸다.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소희 씨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듣자 소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 미소는 내게 향한 적이 없는 것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갈증을 느끼던 사람이 물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소희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태호와의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그녀의 공간에 함께했기 때문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질문은 목구멍에 맴돌기만 했다.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아래 잠든 소희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흙냄새가 남아있었다. 그 손이 내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빚어내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호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포개지던 순간도 문득 깨달았다. 소희는 흙만 빚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형태 안에 내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아내의 공방 다니기가 시작된 지 2달째 접어들었다. 소희의 작품들이 집안 곳곳에 자리 잡았다. 찻잔, 접시, 화병,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것들이 우리 공간에 온기를 더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반드시 우리 부부관계에 좋은 방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소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밖에 찬 공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태호 선생님이 다음 작품 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태호 선생님. 이제는 그 이름이 일상적으로 우리 집에 울렸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처음엔 수업 내용과 함께 언급되던 그 이름이 이제는 그냥 태호 선생님 자체로 대화에 등장했다. 그 사람이랑 자주 따로 만나는 편이야?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다. 소희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따로는 아니고요. 가끔 수업 끝나고 이야기가 길어질 때 커피 한 잔 정도? 그녀의 목소리에서 방어적인 톤을 느꼈다. 더 캐묻지 않았다. 회계사로서 나는 필요한 정보만 얻어내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남편으로서는 더 알고 싶은 마음과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했다. 다음날 아침, 소희는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했다.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벼운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차림새였다. 오늘은 공방 있어? 아니요. 오늘은 전시회에 가려고요. 태호 선생님이 추천해준 도예 작가 전시회요. 소희는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정리했다. 41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목선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문득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누구랑 가는데? 태호 선생님이랑 수강생 몇 명이요. 다 같이 모여서 가기로 했어요. 소희가 집을 나서자 갑자기 큰 공허함이 밀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던 감각이 갑자기 깨어난 것 같았다. 나는 이 집에서 그리고 소희의 삶에서 얼마나 존재감이 있는 걸까? 갑자기 서재에 있는 모든 서류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오후 소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전시회 너무 좋았어요. 저녁 식사하고 들어갈게요.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는 말? 아니면 늦지 말라는 당부? 결국 알았어라는 짧은 단어만 보냈다. 그날 밤 소희는 예상보다 늦게 돌아왔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녀에게서 와인향이 희미하게 났다.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한잔했다고 했다. 이전의 소희라면 괜찮을까요? 라며 나의 허락을 구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사실만 전달했다. 며칠 후 소희의 서랍장을 열게 되었다. 세금 관련 서류를 찾고 있었다. 그곳에서 작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열어볼까 망설였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무언가 알아야 한다는 직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일기장은 덮었다. 그러나 그 찰나에 본 몇 줄의 글귀가 머릿속에 남았다. 오늘 태호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창작욕이 살아났다. 그날 이후 나는 소희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예전에 느리고 무거운 걸음이 아니라 뭔가 기대의 찬발걸음이었다. 말투도 달라졌다. 더 많은 감정이 실렸다. 그리고 옷차림, 소희는 점점 더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하루는 퇴근길에 우연히 그들을 마주쳤다. 소희와 태호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알았던 사람들처럼 그들 사이에 뭔가가 오갔다.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것,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대화에 몰입하는 자세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친밀감이었다. 회사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문서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료가 퇴근하라고 어깨를 두드릴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카페에서 본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소희는 도예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거실 한켠에 작은 작업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녀는 나를 보자 반갑게 웃었다. 이전보다 환한 미소였다.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도예 작업의 즐거움 때문인지 불분명했다. 재호 씨, 이제 집에서도 작업할 수 있게 됐어요. 태호 선생님이 기본 도구들을 빌려주셨어요. 태호 선생님이 또 그 이름이었다. 처음으로 그 이름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그녀의 변화된 모습이, 그녀의 새로운 세계가 모두 내게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 있었다. 나는 서재에서 일하고 소희는 거실에서 점토를 만졌다.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에는 이제 태호라는 이름의 색채가 선명했고 내 세계는 여전히 흑백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요일이었다. 소희는 공방에 갔고 나는 집에 혼자 남아 내년도 세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재에서 필요한 서류를 찾다가 문득 소희의 도예 비용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금 공제를 위해서였다. 소희의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 파일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가죽 표지의 노트북이었다. 전에 잠깐 본 적 있는 그 일기장이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집어들었다. 회계사로서 숫자를 다루듯 감정을 차단한 채 나는 그것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흠뻑 젖은 글씨들이 보였다. 내용은 대부분 도예 수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몇 장을 넘기자 태호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등장했다. 오늘 태호 선생님이 내 작품을 보고 처음으로 칭찬해 주셨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오랜만에 나를 보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묵직해졌다. 계속 읽었다. 수업 후 태호 선생님과 커피를 마셨다. 그는 내 이야기를 정말로 듣는다. 질문하고, 기억하고, 반응한다. 이런 대화가 얼마만인지, 재호와는 언제부터 이런 대화가 사라졌을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태호의 손이 내 손 위에 놓였다. 물레를 돌리는 법을 가르쳐준다며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가슴이 뛰었다. 이게 뭐지? 40대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숨이 막혔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계속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소희의 가장 깊은 내면이 드러났다. 태호는 오늘 내게 물었다. 당신은 행복하냐고.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하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그저 침묵했다. 그러자 태호가 말했다. 침묵도 대답이다. 그의 눈빛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다. 나는 살아있다. 아직 느낄 수 있다. 태호 덕분에 내 안의 감각들이 깨어났다. 노트를 덮었다. 문득 온 방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다. 내 귀에는 심장 소리만 울려 퍼졌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놓친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소희의 외로움, 그녀의 갈증, 그리고 내가 채워주지 못한 공간들. 화가 났다. 그러나 그 분노는 태호가 아닌 나 자신을 향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소희의 변화, 그녀의 생기,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소희가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등을 켜지 않은 채.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내 존재를 알아차렸다. 재호 씨, 왜 이렇게 어두운 데 앉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이 묻어났다. 어쩌면 그녀도 무언가를 직감했는지 모른다. 나는 천천히 스탠드를 켰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소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15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죄책감. 그러나 특이하게도 거기에는 미약한 해방감도 섞여 있었다. 읽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질문을 던졌다. 이 사람은 널 사랑하냐? 그 질문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분하게 나왔다. 분노나 질책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소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오랜만에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얼마나 오랫동안 소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가. 얼마나 많은 저녁을 각자의 공간에서 보냈던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숫자를 계산하듯 시간을 세고 있었다. 15년, 180개월, 5475일의 결혼 생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말을 걸었을까. 육체적으로 관계는 없었어? 순간 스스로의 질문이 우스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희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이 순간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겨우 억누르며 나는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럼 넌 그를 사랑하냐?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랑이라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생각에 반응해주는 사람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제서야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미안해요, 재호 씨. 난 그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소희의 손을 잡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손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했다. 아내의 손,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의 손. 내가 미안해.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소희도 눈을 크게 떴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속에서 눈빛만이 오갔다.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정면으로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 사랑과 체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까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보는 방법이었다. 도의 공방의 온기, 오회복의 시작 식지 않은 찻잔.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집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묵직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맑아진 느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문을 드디어 연 것처럼. 소희와 나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벽장 속에 감춰두었던 진실이 드디어 밖으로 나온 것이다. 다음날 아침,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나는 그녀가 준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실에 나가보니 그녀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어디 가? 공방에 갈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결정에 안도감과 동시에 미묘한 불안이 느껴졌다.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같이 갈까? 소희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떤 대화가 오갈지, 무슨 말을 나눌지 상상하게 됐다. 질투? 아니, 그것보다는 그녀가 그 공간에서 찾았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15년 동안 내가 주지 못했던 것. 혼자 남은 집에서 서성이다 소희의 작업대 앞에 앉았다. 그곳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이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흙의 질감을 느꼈다. 차가우면서도 생명력이 느껴지는 촉감. 소희는 이런 감각을 내게서는 찾지 못했던 것일까. 회계사로서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했다. 우리 집의 자산 가치, 노후 대비 연금, 세금 공제 항목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사내의 감정, 우리 관계의 온기는 계산하지 못했다. 그것들은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소희가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다. 어땠어?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태호 선생님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태호 선생님. 아직도 그 호칭이 나를 불편하게 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단순한 유혹자가 아니었다. 어쩌면 소희가 내게 말하지 못했던 공허함을 잠시 채워준 사람일 뿐이었을지도. 소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도자기 찻잔이 들어있었다. 완성된 마지막 작품인 듯했다. 이거 당신 것이에요. 하늘빛 유약이 입혀진 찻잔이었다. 단순하면서도 정교했다. 표면에는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의도된 것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균열이 찻잔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했다. 균열이 왜 생겼어? 금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긴측이라는 기법이에요. 태우 선생님이, 아니, 제가 배운 일본 도예의 기법이에요.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로 붙여서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소희의 말이 흐려졌다. 그녀의 의도를 이해했다. 이 찻잔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금이 가도 버리지 말고 함께 고쳐나가자는. 고마워.
간단한 말이었지만 진심을 담았다. 소희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첫째로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서로 옆에서 채소를 썰고 양념을 하고 접시를 놓는 작은 동작들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다. 그 다음 날 퇴근길에 꽃을 샀다. 카네이션도 장미도 아닌 들꽃 몇 송이였다. 값비싼 꽃다발이 아니라 소박한 꽃 몇 송이. 이게 우리에게 맞는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소희는 꽃을 보고 놀랐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그냥 오다가 보니까. 말은 어색했지만 눈빛은 진실했다. 소희는 꽃을 작은 도자기 화병에 담았다. 그녀가 만든 화병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소희의 작업대는 여전히 거실 한켠에 있었다. 태호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도예는 계속했다. 그것은 이제 그녀만의 것이 되었다. 내 책상이 나의 공간이듯 그 작업대는 그녀의 공간이 되었다. 가끔 소희가 작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흙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이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는 과정은 느렸다. 때로는 어색했고 때로는 불안했다. 15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느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나도 변하고 있었다. 숫자 대신 감정을 보기 시작했고 효율 대신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소희가 주말에 동네 도예 전시회에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대답 대신 캘린더를 확인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때였다. 좋아. 같이 가자. 소희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전시회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소희는 작품들을 설명해 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반응했다. 그리고 그녀의 설명에서 태호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온전히 소희의 세계였다. 한 달이 지났을까. 어느 저녁 소희는 내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주말에 같이 찻집에 가볼까요? 제가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 제안에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그날 저녁 소희가 끓인 차를 마시며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소희가 만든 찻잔에 담긴 차. 그것은 뜨겁지는 않았다. 하지만 식지도 않았다. 미지근한 온도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다.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소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상처도 실망도 외로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 위에 새롭게 쌀이고 있는 무언가도 보였다. 조심스러운 희망. 아직은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불씨. 균열은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금으로 메운 균열처럼 더 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찻잔을 들어 올렸다. 소희도 그녀의 찻잔을 들었다. 말없이 서로의 잔을 부딪혔다. 짧은 소리가 울렸다. 그 울림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뜨겁지는 않아도 식지 않은 무언가를 함께 지켜나가자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